해외 사례를 좀 떠올려 보면 50년 넘게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로 확 떴다가 확 찌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12,000개거든요. 12,000개요? 일본은 1,200개입니다. 미국은 3,000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거는 브랜드의 평균 영속 연수가 미국은 47년, 그다음에 일본은 40년, 한국은 5년에서 6년입니다. 기형적으로 물류에 마진을 붙여서 운영하시는 본사들이 많아졌고, 물류 마진을 애초에 본사가 만약에 가지고 가맹점에 납품을 하게 되면 판매되는 메뉴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객수가 줄어듭니다. 안 가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돈 이야기에 파고드는 시간. 안녕하세요. 머니디깅 클럽의 MC 박정호. 네, 시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다고요? 누구십니까? 네, 오늘은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특히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사실 저도 은퇴하면 할 거 없으면 만만한 게 프랜차이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알려주실 대표님을 모신 겁니다. 바로 잘 옆에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코지하우스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대 대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우. 사실 제가 맨날 식을 회사에서 해결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그 외식 프랜차이즈를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코지하우스는 뭐 파는 데예요? 양식 레스토랑인데 사실 저희가 부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에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브랜드 가치를 좀 많이 알리고자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10 스테이크랑 뭐 파스타, 필라프 다양한 메뉴들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요. 또 부산에서 핫하다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간간히 가는 방송국인 CBS 목동 근처에 또 코지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드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사업자 낸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가맹 사업한 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마냥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습이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웨이트레스 복장 입고 이렇게 서빙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영업을 언젠가는 꼭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급하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제약회사 영업직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쓰리잡 정도를 하면서 돈을 모은 걸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만든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영업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째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표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예. 말씀하신 인생 역정 스토리도 좀 예. 듣고 예. 그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의 투병 소식을 듣기 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네네네네. 하셨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코지하우스도 호주식 양식 레스토랑이잖아요. 네네네네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또 아이템도 맞아요, 찾으신 맞아요. 거죠? 호주에서 이제 길을 가다 보면 뭐 $4 스테이크, $6 스테이크라고 해서 그냥 길 가다 편하게 옷 입고 이렇게 들어가서 맥주와 스테이크를 이제 즐기는 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만 나를 한번 잡아야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또 워낙 그 당시에 우리나라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쌌다 보니까 자주 방문은 못 하는데 아무나 누구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가벼운 이제 외식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자 국내에서 좀 저렴한 가격대로 주거단지 주변에 이렇게 레스토랑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연복 셰프님하고는 무슨 관계세요? 거기는 중식, 네, 그러니까요. 일식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조금 이제 부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로 가려면 이름 있는 이런 인플루언서랑 뭔가 협업을 하고 싶었는데 예. 처음에는 양식 셰프님들이랑 이제 좀 콜라보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식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뛰어난 마케팅 직원분이 차라리 중식과 콜라보를 하는 게 어떠냐. 훨씬 더 이제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 예. 제가 아는 셰프님은 중식 생각하니까 이연복 셰프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연복 셰프님이랑 하고 싶다. 왜냐면 예.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고 예. 누구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3번 정도 이제 찾아가서 예,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네. 다행히 이제 콜라보하게 됐고 지금 현재 저희 6개월 동안 이제 6월까지 저희 모델로 활동하게끔 아, 그래요? 그럼 모델 계약이 끝나면 저희는 좀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럼요. 이연복 셰프님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대신 저희는 쌉니다. 저희는 한 10년 장기 계획해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콜라보를 광고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메뉴 개발도 하신 거예요? 네.
같이 개발했습니다. 같이 개발해서 지금 동파육 스테이크랑 깐풍 칠리 새우, 그다음에 마라 해물 파스타 이렇게 3종을 같이 개발해서 많이 팔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우리 자영업자 살리기에도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성수동도요. 한 3층, 4층을 보면 임대 문의가 너무나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공실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 절박해지고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영업자 숫자를 보니까 작년 기준의 통계청 자료가 한 5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직장인 이제 인구가 2,200만 명이래요. 그럼 거의 이제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하시는 건데 작년에 통계청 자료에서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사실 이제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3년 동안 평균이 88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좀 더 힘든 시기다. 숫자로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 현장에서도 저희 점주님들도 일부 점주님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 편차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네. 지방이 조금 더 힘들어하시고 네.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각심 가지고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개업하시고 살아남는 숫자로 기준했을 때 75%가 살아남고요. 3년이면 절반이 살아남고요. 5년이면 40%만 살아남는. 예. 그러니까 절반이 3년을 못 못 버틴다라고 버티는.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요새 어려운 거예요? 뭐 저희가 보니까 환율이 19년도에 코지하우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저희가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스테이크가 11,000원에 팔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예. 이제 환율이 1,500원에서 40%가 올랐어요. 네. 환율만. 유로 같은 경우도 이제 1,400원에서 1,700원대로 지금 40%가 비슷하게 올랐고 그래서 저희 식자재들이 보통 외식하시는 분들이 다 알겠지만 대부분 수입을 해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사실상 야가류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 야가류조차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 차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4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식자재 원가율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저희 시급이 최저 시급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한 25%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중고가 있는데 식자재 원가율 상승, 인건비 상승, 임대료. 그다음에 최근에 또 플랫폼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제 종속이 되어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배달 플랫폼. 뭐 네이버나 구글처럼 이제 고객들이 찾아가는 뭐 인스타처럼 페이스북 광고처럼 이런 광고에 이제 다 노출이 플랫폼에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사실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그걸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는 시점까지 와버렸고. 예. 플랫폼 광고비가 평균 업계에서 평균 얼마 정도 들어요, 월에? 이런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 쓰면 안 되는 그래서 비율이 딴 데보다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 정도까지는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월 5%요? 예, 매출 대비. 저희는 사실상 뭐 많이는 안 쓰는데 그런 걸 많이 안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는 개설을 하고 있고 오픈을 하고 있고 예. 대부분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 찾는 상권들이 유동인구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코지하우스와 유사한 분야들을 개업해서 프랜차이즈 말고요. 그냥 단독 매장으로 개업한 매장들 또는 업주들의 마진율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사실 매출 대비 20%를 목표를 해요. 영업이익을. 그게 이제 감가상각 비용은 좀 제외하고.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EBITDA라고 하는데 사실 감가상각이란 비용이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꼭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포함을 했는데 지금을 저희가 빼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생존율이 아까 이제 5년 살아남는 분들이 사실상 10명 중에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외식업이 폐업률은 더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5년을 감가상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빼고 가정을 해도 20%가 넘으면 정말 잘 나오는 수치고요. 이야, 예. 그럼 20%에 아까 5%가 마케팅하고 플랫폼 관련 비용이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냐 안 쓰냐 차이가 큰데 이야. 또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19년도부터 그냥 뭐 그전부터 돌아가 봐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터지잖아요. 블랙스완처럼 뭐 특이한 일들이 터지는데 뭐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무너져 내려요. 아. 왜냐면 고정비 비율은 똑같은데
매출 볼륨이 감소하다 보면 그때 못 버텨서 폐업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잘 될 거라는 사실 장밋빛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취약하군요. 대처를 못 하게 됩니다. 고정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사중거라고 하셨다. 원가율 높아지는 거, 인건비 오르는 거, 임대료 오르는 거, 플랫폼에 종속돼서 광고비 태우는 거 사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 시장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뛰어들까요?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퇴직하면 치킨집 차려야지. 요즘에는 이제 그냥 애초에 젊은 친구들이 나 그냥 카페 할래. 이제 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면 때리치우고 장사할래. 라는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영업으로 또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사실 100만 명이 폐업을 작년 뭐 통계청 자료에 오지만 사실상 100만 명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회전문 식으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분이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자영업이라고 하면은 개인 학원도 있고 병원도 포함되고 개인 택시 드라이버도 포함되고 저희처럼 이제 외식업도 포함이 되는데 다른 업종들 서비스 업종들 보면 대부분 면허나 이제 뭐 취득해야 되는 인허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외식 기업들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입이 되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폐업으로 나가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만큼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시면 또 잘 되긴 하는데 워낙 또 힘드신 분들이 많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그쪽 인더스트리, 그쪽 시장을 잘 알고 창업해야 된다. 이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를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비비를 좀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개월치나 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사실상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해요. 일단 할 때 다 올인하시거든요. 보통 그리고 대출을 다 이렇게 일으켜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다 끌어모으고 빌리고 해서 사실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힘들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이제 뭐 5명 중에 4명이 1인 창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그분들이 돈이 많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사실상 직원을 쓸 수 있는 규모 있는 걸 하겠지만 이제 뭐 비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1인 창업이 많은 거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의 인건비와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말수록 좋은데 힘들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코지 하우스는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신 겁니까? 저희는 그거라도 알려주셔야죠.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코지하우스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구만. 저희 이제 가맹 상담을 제가 사업 설명을 진행하지만 점주님들이 쉽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차림하면 잘 된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다. 정말 힘들다. 각오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할 때 보통 조리 교육을 많이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리 교육을 안 해드리고 경영 교육을 해드려요. 경영 교육. 경영 교육이라고 하면 뭐 손익계산서 관리, 뭐 재고 관리부터 다 포함되어 있고, 뭐 일 보고 주간 보고 월 보고식으로 이제 구조를 좀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마케팅 교육, 그다음에 뭐 직원 관리에 대한 노사 관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드리고, 그 조리 교육은 사실상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점주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밖에서 움직이는 전반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주방 일만 해도 바쁘니까. 경영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 근무에 투입되는 건 괜찮으신데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응대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 전반적인 이 더 중요한 부분들을 못 보시고 오히려 이제 조금 후순위에 있는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직원을 채용해서 레버지를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영에 좀 집중하셔서 사업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져가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한다는 거는 내가 셰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신 김에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를 확 떴다가 확 찌고 그런 상호명들이 전 몇 개씩 떠오르거든요. 저도요. 무슨 마라탕 유행할 때는 뭐뭐뭐 쿵푸, 뭐뭐 쿵부 막 이런 거 했었고, 로제 유행할 때는 또 맞아요. 로제 찜뭐, 로제 떡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근데 또 해외 사례를 좀 떠올려 보면 거의 근 한 100년? 한 세기는 좀 오버하지만 그래도 한 50년 넘게 이렇게 프랜차이즈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맥도날드도 있고 KFC도 있고. 뭔가 해외랑 우리랑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 공부를 좀 많이 해보니까, 저는 사실 미국 브랜드들을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칙필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칙필레. 국내에서는 잘 모르세요. 네. 치폴레 말고 이제 네. 칙필레라는 브랜드가 예. 있는데, 치킨 샌드위치, 치킨 버거를 만드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이번에 미국 가서 일부러 몇 군데 매장을 들여다봤는데 예. 한 80년 정도 된 브랜드거든요. 근데 맥도날드보다 점당 매출액이 3배 정도가 나옵니다. 와. 맥도날드가 한 60억 정도가 나오는데, 예. 칙필레라는 브랜드는 맥도날드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150억 정도의 매출을 이야. 일으키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브랜드를 찾아서 막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운영을 하냐 보니까, 트로이켓이라는 이제 초기 창립자분께서 애초에 가맹점주를 뽑을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가치를 내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맹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으면 그냥 창업을 시켜줍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는 예. 돈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해드려요, 보통.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면접부터 해서 과정이 엄청 길더라고요. 가족의 친인척까지 인터뷰를 다 하고요. 이야.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보통 뭐 5주에서 6주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또 있고, 학생 기록부 떼보는 거 아니야? 수맹이 방정하며 막 이런 거? 아, 네. 아무튼. 그게 또 통과가 돼도 리더십 교육을 해서 또 6개월간 또 이루어집니다. 6개월이요? 그래서 토탈 한 1년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있는데, 그 테스트를 또 실패하게 되면 네. 채용, 그 점주로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고. 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맹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비용 투자를 전혀 안 하세요. 본사가 100% 투자를 합니다. 가맹점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야. 시설 투자를 본사가 100% 다 하고, 가맹점주님께 로열티와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쉐어하는 구조로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님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몰리시겠죠. 네, 열정을 네, 가지신 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 한 해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6만 명 정도가 지원을 이야. 하고, 그 중에 1년에 80명 정도를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네. 0.13%더라고요. 가맹점을 이제 채용하는. 네. 이제 채용이라고 표현하기는 구글 그렇지만 입사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CIA 입사보다 힘들다. 아. 그리고 로또보다 이제 수익률이 더 좋다. 이야. 그게 이제 퍼지면서 그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엄청난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당연히 운영하시게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가맹본사가 이제 저희가 뭐 품질 위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통일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맹 본사가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가맹점주님들한테 철저하게 본사의 가치와 품질 위생 서비스 수준을 이제 인지를 시켜주고, 예. 가맹점이 충분히 이제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그게 곧 이제 고객 만족으로 돌아가면서 칙필레가 맥도날드보다 매출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창업이라고 해야 될지 취업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할 정도로 본사와 가맹점주가 진짜 타이트한 관계가 있는 거네요. 아. 그리고 점주님들 중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매장에 가보니까 입구에 가맹점주님 현판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 그분 가맹점주님 사진과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을 모시겠다. 아. 약간 힘든 거나 이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달라. 아. 라고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주고. 책임 경영. 네. 자기 얼굴을 걸려고. 그 실제로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뭐 맥도날드, 칙필레, 뭐 베스킨라빈스 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 매장이. 사이즈도 비슷해요. 네. 근데 세 군데를 다 동시에 들어가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관리가 틀려요. 위생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실 때 직원분들의 그 서비스 태도라든지 같은 부류의 패스트푸드지만
확연하게 다른 브랜드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격대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한데.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와 품질 수준, 위생 수준이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차이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보다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점핑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교육 기간도 훨씬 길면 프랜차이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교육을 길게 하고 착실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왜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본사 입장에서 다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까? 가격은 똑같은데. 결국은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건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건데 네.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품질과 위생 서비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고객 만족도를 결국은 장기적으로 못 끌어내요. 단기간에는 뭐 매출이 이제 뭐 유행 따라 우리나라 브랜드들처럼 이제 뭐 유행 따라 팡 터질 수는 있어도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사가 그런 비용을 사실상 투자를 해야 이제 뭐 80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는 거고 맥도날드도 70년이 됐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그런 브랜드가 없는 이유가 그런 데에 투자를 안 하고 사실상 이제 바이저 한 명이 네. 매장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브랜드도 많이 있고요. 이야. 예, 그리고 바이저가 아예 없는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미국은 그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인가요? 12,000개거든요. 12,000개요? 근데 일본은 1,200개입니다. 이야. 미국. 10분의 1이에요? 예. 미국은 3,000개예요. 더 적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건 브랜드의 평균 영성 연수가 네. 미국은 47년, 그 다음에 일본은 40년, 한국은 5년에서 6년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브랜드들이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할 때 그런 가치를 잘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해서 오랫동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포함해서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보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네. 외식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20%예요, 20%. 예. 인구의 20%인데 예.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식에 대한 가치가 올라오고 고객들이 뭔가 만족도를 올리려면 장기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을 보고 다습을 하고 어렵지만 예.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로 인생 2막을 시작하건가 아니면 이제 새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린 돈 들고 가면 다 해준다. 그러니 그거 그냥 한다고 다 됐다 싶어 하지 말고 깐깐하고 꼼꼼하게 날 관리하고 나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본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맞는데 네.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점주님들과의 사이가 또 멀어지는구나. 멀어지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네. QSC를 깐깐하게 했을 때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싫을 거예요. 아마 가맹점에 있는 일하는 직원들. 그렇죠. 현장도 모르고 잔소리한다 이 소리 할 에이, 테니까. 좋은 거는 타치 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좀 잘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말할 때마다 이제 기분을 좀 나빠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점주님들도 그런 거를 이제 오히려 이제 받아들여서 개선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안아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유효하게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켜가지고 이 매장이 궁극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가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본사는 사실상 물류 마진이 아니라 이제 로열티 마진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물류 마진 위주의 수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맹점주들 말고 본사들이 욕을 사실 많이 먹잖아요. 네. 인테리어 비용 태우고 사기꾼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하고 처음에 뭐 돈 없으시면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하는데 고금리로 막 해서 빌려 준 다음에 이제 가맹점 내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물류 마진도 좀 많이 태우는다고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물류가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물류 마진을 챙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예비 점주님들도 애초에 브랜드를 선택할 때 로열티를 많이 가져가는 브랜드를 배제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뭔가 로열티라고 하면은 공짜로 돈을 뺏기는 느낌. 아.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예전부터 좀 가지고 계셨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사들이 로열티를 앞세우기보다는 물류에서 수익 구조를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예. 그래서 기형적으로 물류에 마진을 붙여서 운영하시는 본사들이 많아졌고 그게 또 안 좋아지는 부분이 물류 마진을 애초에 본사가 만약에 가지고 가맹점에 납품을 하게 되면 뭐 10,000원짜리를 예를 들면 파스타 면이 1,000원이라고 하면 본사가 1,500원에 납품하게 되고 가맹점엔 1,500원을 받아서 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1,000원에 받아서 1,100원 정도만 붙여서 이렇게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1,200원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되는 메뉴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객수가 줄어듭니다. 안 가요? 예. 객수가 줄어들면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본사가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많이 팔면 사실 많이 매입할 수 있으니까 매입력이 생겨서 가격을 더 낮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장에서 판매가가 높다 보니 작게 파니까 물류에 대한 매입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많은 가맹 본사들이 그런 거에 이제 취약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등할 때 이럴 때 대응하기가 사실상 매입력이 없다 보니까 힘듭니다. 진짜 이러다가요, 짜장면 어떤 프랜차이즈 가면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 해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걸 주세요. 아, 이건 500원입니다. 그리고 단무지 주세요. 이건 300원이고요. 네. 이런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실제 요새 그래요. 진짜요? 키오스크에 다 있잖아요. 아. 단무지 300원, 공깃밥 2,000원 다 있으니까. 너무하네. 가맹점주님 입장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조금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가맹 본사도 점차적으로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네.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로열티 베이스로 가야 사실상 본사가 가맹점의 매출을 올려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가맹 본사들은 뭐 사실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개설 수익이나 이제 물류 마진을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 관리에 대한 초점보다는 초기에 바짝 벌고 이렇게 한탕하려는 본사들이 사실상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브랜드에 대한 수명이 5년, 6년이 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처음 창업을 하실 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니까 보통 이거 맞아요. 프랜차이즈 네. 해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그냥 어릴 때 그냥 마냥 좋아서 제 외식업이 너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 오픈을 하고 나서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테이크아웃 했거든요. 저도 이야, 돈이 없었으니까. 대단하시다. 그냥 노점처럼 이렇게 장사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우와. 그러다가 이제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게 되고 네.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뭐 몰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맹점을 막 내줬어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도 피해를 주게 된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맹점 주인한테 피해를 주게 된 거예요. 제가 해서는 안 될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MBA도 가게 되고 제가 좀 배울 만한 프랜차이즈 본사들 있으면 다 찾아갔어요. 이야. 대표님들한테 무작정 만나자고도 하고 네. 해외 나가도 항상 그런 외식 기업들 많이 찾아가서 사례도 좀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때 이후로 노력을 좀 하게 된 거죠. 이야, 멋지십니다. 저는 그분들한테도 좀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지금 좀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도 줄 좀 선다 네. 하시는 분들 중에 프랜차이즈화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네. 네, 그분들도 좀 이 방송을 맞아요. 보면 맞아요.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맹점을 문의를 하시거든요. 예. 가만히 있다 보면 네. 하다 보면 나도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가정 그다음에 딸린 직원들에 대한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시작을 하실 때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이쪽 산업에 대해서 예. 구조도 많이 파악하신 다음에 직영점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12,000개 정도의 브랜드 중에 60%가 직영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데 직영점 없이 하는 브랜드가 60%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만 목표로 하는 거였군요. 네, 기획형 이렇게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생기고 그게 네.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예, 아니에요. 예, 예. 물론 능력이 있고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직영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테스트할 수 있는 매장이 그렇네요. 가맹점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네요. 시장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가맹점주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충분히 직영점에서 모든 걸 테스트 해보고 예.
그리고 직영제약과 또 가맹사는 또 완전 다른 분야다 보니까 예. 유통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비용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마케팅,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QSC 점검을 위한 바이징, 디자인, 물류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 여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익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잘못 가맹점 막 내줘서 시작했다가 본사까지 망하는, 아, 많이 있죠. 네, 본점까지 네. 좀 맞습니다. 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진짜 네. 프랜차이즈 시작하기 전엔 고민 많이 하겠네요. 그리고 기획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군요. 직영점 없이 그냥 진짜 프랜차이즈만 목적으로 하는. 이제 반짝 오픈 유행 따라 확 펼쳤다가 유무정책, 원무정책 하면서 이제 모든 거 면제 뭐 이렇게 하면서 확 펼쳐서 뭐 물류 수익을 가져간다든가 네. 빠르게 폐점이 이루어지면 본사는 어쨌든 물류 수익과 네. 개설 수익이 생기거든요. 뭐 인테리어 할 때 네. 한 거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생기니까. 그렇게 했다가 가맹점들이 뭐 폐점하게 되면 또 다른 브랜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진입 장벽을 저도 이제 이 업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예.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높여야 된다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네.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은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예. 본사를 하려면. 무슨 허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법적인 요건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FDD라고 해서 24가지 항목을 체크해가지고 예. 테스트를 해야 되고 아. 뭐 폐점하는 매장들, 가맹점주들의 연락처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로 하고 싶어 하시는 점주님들이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예. 뭐 그런 구제적인 정책도 다 있고 특정한 주는 더 까다롭게 본다고 합니다. 예. 일본도 거의 매장을 시킨대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을 잘 못하면. 아. 그리고 애초에 그 일본에서도 제도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많이 안 내게끔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고 우리나라는 가맹사업 안 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이제 매장을 내잖아요. 네. 그럼 가맹사업 안 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정봉에서 가맹계약서를 무조건 등록해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요? 약간 바뀌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직영점을 1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이제 허들을 최근에 만들긴 했는데 예. 그것도 사실상 이제 대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것까지 인정을 해주고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네. 이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저기 뭐 치킨을 할까, 뭐 양식당을 할까, 뭘 할까 막 고민을 할 때 이거를 체크하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를 등쳐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상생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뭐 있을까요? 대표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아유, 프랜차이즈 그래도 본사 찾는 등쳐먹으려고 한다라는 아니 표현을. 내 소중한 돈 모아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하는 건데 네.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이랑 일해야죠.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일단 뭐 폐점률을 봐야 돼요. 폐점률. 우리나라 정보공개서상에 폐점률이 표기화되어 있습니다. 폐점률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 폐점과 정상 폐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상 폐점은 임대기간 종료로 혹은 계약기간 종료로 이렇게 폐점을 하는 경우고 문제 폐점이라고 하면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폐점을 한다든가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이제 폐점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걸 사실 나눠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상 폐점도 폐점률로 보다 보니까 비율에 대해서 약간 이제 착시가 있군요. 예, 착시가 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고 점당 매출액을 평균 매출액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네. 정보계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나와 있는데 정보회사를 안 보시죠 보통 예비 창업자분들. 네. 그래서 동종 업계에 비슷한 부류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카페라고 치면 카페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액을 보시면 아 적어도 매출액은 이 브랜드가 잘 나오고 있거나 평균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걸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매출액과 수익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가맹점에 한 5군데 정도 관심 있는 데 들어가서 네. 점주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어때요? 본사와의 관계는 어떻고 음. 식자재 비율은 얼마나 넣고 인건비는 얼마나 넣으시고 실제로 본사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웬만한 분들은 말을 해주세요. 그래요? 야. 저는 사실 이제 다 찾아가거든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도 찾아가지만 네. 가맹점들도 이제 제가 원하는 브랜드 조금 공부하고 싶은 브랜드 있으면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막 물어봐요. 네. 맥도날드에서도 물어보고 막 여기저기 저희보다 잘하는 브랜드 있으면 찾아서 물어보는데 네. 그 물어보면 보통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대표님 반열 정도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 저 그냥 일반 고객으로 가요. 가서 어. 장사 잘 돼요라고 물어보면서 어. 본사는 어때요라고 하면은 이제 본사에 저거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시면 막 뭐라 하는데 뭐 무조건 다 이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몇 군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분위기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저들을 네. 매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본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가 오히려 로열티를 안 받는 브랜드들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예. 본사가 아무 이유 없이 뭐 수익을 안 내려고 사업을 하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도 수익을 낼 거거든요. 예. 근데 로열티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냐 이러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로열티를 매출 연동을 해서 받는 브랜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비용을 받아서 당연히 바이저 한 명도 안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네. 바이저 한 명당 관리하는 매장이 얼마나 있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 자랑할 시간 좀 드릴게요. 코지하우스 평균 매출액과 아. 패점률, 패점률이 되게 낮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사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코지하우스 힘들어요. 뭐야? 아니 자랑하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는 근데 열정이 있는 분이 저희 브랜드를 많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은 그냥 가맹문의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정 있고 뭔가 본사랑 한번 이렇게 정책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 네. 저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네. 뭐 매출은 저희가 점당 매출액은 그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긴 해요. 그거는 정보 공개해서 그냥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점률도 많이 낮습니다. 네. 작년에도 문제 패점이 없었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니까 저희 브랜드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더 자세한 거는 정보 공개에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사가 말하는 거 들으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숫자로 네, 확인해라. 광고하는 거는 사실상 그들의 말이고 네. 중요한 거는 팩트로 숫자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본인한테 일단 맞는가. 그 다음에 각오도 필요해요.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패전율도 높고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저희 이열. 브랜드는 좋긴 합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 뭐 각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잔소리 많이 하시는구나. 아유, 그거 보통 깐깐한 이미지가 아니야. 잘해야 제가 되죠. 자랑할 시간을 왜 드렸냐면, 저희 오기 전에 이제 코지하우스랑 이제 기사 검색 해봤거든요.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좋은 일 많이 아, 하시는 분들 아이고. 자랑은 다 들어드립니다. 저 기부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 네.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직영점들은 저희가 이제 보육원이라고 해서 아, 예. 거기에 이제 친구들한테 초대를 해서 식사를 이야, 제공하고 그게 기부죠 뭐. 근데 비용적으로 크진 않는데 그래도요. 제가 이제 외식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생각해서 했던 건데 처음에는 도시락 기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도시락은 기부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한번 그럼 올래라고 했더니 이제 좋아하길래 한번 초대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막 그날만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 그냥 저희 직영점들은 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초대를 해서 식사 제공은 하고 있고 아직 뭐 크게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아유 무슨. 나중에 저희 회사도 뭐 안정화되고 하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네. 인상은 안 하세요? 되게 싸던데. 어쨌든 가성비? 예. 힘든 시기에 네. 저희가 장사가 잘 됐던 거는 제 코로나 때 저희 외식 기업이지만 거의 매출이 2배씩 올랐거든요. 3년 동안.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도 성장을 했었어요. 2배씩. 그래서 그렇게 됐던 이유가 힘들 때 가격 같이 올리면 사실상 고객들이 떠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정책은 철저하게 고객에 맞춰서 조금 저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사가 힘이 닿는 한.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물류 원가나 뭐 이제 환율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떻게든 눌러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해서 매입력 바탕으로 가격을 계속 조금 끌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격은 되게 힘들어 보여.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버티고 있겠다. 야. 예. 사실 제가 지금 느낌 보니까요. 네. 다음 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또 메인 스테이크가 이름이 $10 스테이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환율에 맞춰서 그 아이디어야. 그러니까요.
아, 자동지로 오르게. 내가 올린 게 아니라 환율이 올랐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심지어 매월 10일 날 되면 네. 10달러 데이라고 해서 스테이크 반값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이야. 전국의 좋다. 스테이크가 7,000원이에요, 그날. 이야. 그래서 삼겹살보다 싸다, 예. 1인분이. 예, 그날 좀 많이 찾아주시면. 네. 좋습니다. 꼭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6월 10일. 그날 말고 네. 예, 평소에 오시면 그날 말고. 그날 바쁘니까 그날 바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맥도날드도 그렇고 많은 프랜차이즈가 사실은 우리가 음식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하는 디벨로퍼 회사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회사들도 많던데 이건 뭐예요? 저도 이제 맥도날드 성장 스토리를 찾아봤을 때 네. 성장하게 된 계기가 부동산 매입에서 건물을 지어서 가맹점주한테 임대 수익을 받는 형태가 모델이더라고요, 성공 사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어요. 집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대형 매장, 건축 매장을 해서 주차장 끼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가족 단위 타켓이 돼야 유행을 안 타니까 네.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입을 초기에는 했어요. 없는 돈을 짜내서 이제 대출을 통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런 매장들이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위기에 리스크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델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맹점주님들한테 이제 토지주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본사가 그걸 소개해주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임차료 수준이 낮고 규모는 있으면서 가족 단위 타켓이 되니까. 그렇네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땅이 또 워낙 넓고 싸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로 해서 진행이 많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힘들어서 지주분들한테 네. 코저스 지어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좋은 땅에 이제 코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주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저희 좀 많이 찾아주시면 예. 저희가 임대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회사입니다. 없는 돈에 주차장까지 완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유쾌하게 우리 자영업의 현상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가치 판단으로 해야 되는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신혜원 기자님은 어떻게 프랜차이즈 좀 더 관심이 생기셨어요? 어떠세요? 네, 아니 오늘 그 좋은 본사 찾는 꿀팁을 알려주셨잖아요. 맞네. 네. 이것도 이제 주변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거 보라더라. 그렇죠. 라고 설명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지. 머니디깅 머니디깅 클럽 봐야지. 맞아. 알아.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요. 네. 예. 저희가 궁금했던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창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다행히 너무 많이 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주신 코지하우스 안병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가져와야죠. 네, 계속 파야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